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그 규모부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정부가 가진 학자금 대출, 이게 무려 1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천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거대한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정책 하나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시장, 그리고 수천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또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연방학자금 대출은 민간 대출하고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 이게 또 소파이 같은 핀테크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더 나아가서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금리 변수까지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그 무게감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죠. 오늘 저희는 이 논의 이면에 숨어있는 현실적인 어떤 난관들, 또 기회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볼까 합니다. 이 잠재적인 변화가 예를 들면 대출을 지금 갚고 계신 분들, 금융회사들, 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각각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핵심은 이게 단순 매각이 아니라는 점이죠. 네, 바로 그 지점. 그게 궁금했어요.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민간에 넘긴다는 게 왜 그렇게 복잡한 문제라는 건가요? 언뜻 생각하면 그냥 정부 자산을 민간 기업에 파는 거니까 비교적 간단한 거래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도 훨씬 단순했겠죠. 근데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계획 발표 이런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런 가능성도 한번 탐색해보자 정도의 아주 초기 검토 단계라는 점, 이걸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를 중소기업청, 그러니까 SBA라고 하죠. 주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는 기관인데 여기로 넘기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군요. 네. 근데 당시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SBA가 과연 이 막대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전문성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나 하는 좀 현실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부딪혀서 결국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서류 작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복잡한 난제들이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연방 학자금 대출만이 가진 그 독특한 성격 때문입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만의 독특한 성격. 네, 그게 핵심이군요. 일반적인 은행 대출 같은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게 왜 민간 매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은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과는 확연히 다른 크게 두 가지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만이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톡촉 권한, 그러니까 추심 권한이고요. 둘째는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추심 권한이랑 대출자 보호 장치요. 네, 먼저 추심 권한을 보면요. 연방정부는 대출 상환이 제때 안 되면 빚진 사람의 세금 환급금이나 심지어 사회보장급여까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힘을 가져요. 와, 그건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근데 민간 금융회사가 이런 종류의 강력한 조치를 똑같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대출 채권을 민간 기업에 팔았을 때 정부가 가졌던 이 강력한 추심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이전할 수 있을지? 이게 첫 번째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느냐의 문제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자 보호 장치입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안에는 소득 수준에 맞춰서 매달 갚는 돈을 조절해주는, 예를 들면 소득 기반 상환 계획, IBR 같은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대출이 민간회사로 넘어가면 기존 대출자들이 의지했던 이런 보호막들, 이게 약해지거나 혹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럼 대출자 입장에선 불안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대출 조건을 변경한다거나 할 때 복잡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바로 이 특별한 권한과 보호 장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연방학자금 대출을 단순히 사고팔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장벽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빚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빚에 딸린 정부의 고유한 힘하고 또 대출자를 위한 방패까지 같이 넘겨야 되는데, 아, 그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꽤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 특히 그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 분야의 강자, 소파이 같은 기업들 주가가 막 들썩였는데, 이게 소파이한테는 확실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정부가 학자금 대출 시장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자체가 소파이 같은 민간 리파이낸싱 전문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주가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요. 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인 호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실제 정책 실행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이런 게 반복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파이 사업 구조를 보면 좀 다른 시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몇 년 전부터 학자금 대출 말고도 개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또 금융 플랫폼 사업까지 영역을 꽤 넓혀왔잖아요. 오히려 이런 다각화 때문에 이번 학자금 대출 이슈에 막 집중해서 기회를 잡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업에 더 신경 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신데요. 하지만 소파의 다각화 전략은 오히려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대비책이요? 네, 소파이는 사실 의도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이라는 단일 사업 영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계속 노력해 왔어요. 개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넓혔고 또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 플랫폼 사업도 키웠죠. 결과적으로 보면 특정 정책 변화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해서 상당한 맷집, 그러니까 회복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아, 그런 측면이 있군요. 네, 실제로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전체 대출 발생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4%나 늘어났습니다. 64%나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것은 소파이가 학자금 대출이라는 특정 정책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미 다각화되고 견고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학자금 대출 민간 매각 이슈가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더라도 소파이는 다른 성장 동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각화가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해석이시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논의가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어쩌면 실제 매각이 현실화될지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방향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연방학자금 대출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그 역할을 줄여나가고 대신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을 더 키우려 한다는 어떤 거대한 정책적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정부 역할 축소, 민간 역할 확대라는 큰 방향성이군요. 네, 이런 큰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 시장 전체의 크기,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구조적인 순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관련 혜택이 줄어들거나 조건이 좀 까다로워진다면요. 그러면 상환 부담을 느끼는 신용도 높은 대출자들이 더 낮은 금리나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민간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요인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 이익에 맞춰 움직이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익성 높은 우량 고객만 골라받는 건 어찌 보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체리피킹 문제입니다. 체리피킹이요? 네. 민간 금융회사들은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남고 빚 갚을 능력이 확실한 소위 알짜 대출자들만 골라서 인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상환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까다로운 대출자들은 정부가 계속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느냐?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민간 시장 역할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 숨어 있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네, 정부 정책의 방향성, 그에 따른 시장 기대, 그리고 체리피킹 같은 잠재적 위험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변화 외에도 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금리입니다.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 시장이 활성화될지 아니면 위축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결국 거시경제의 금리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아, 역시 금리군요. 네. 생각해보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시중 금리가 낮아지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때는요, 과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려는 니즈가 커지겠죠. 그렇죠.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하겠죠. 당연히 리파이낸싱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대출을 갈아탈 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소파이 같은 관련 기업들의 미래를 전망할 때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그 축과 함께 앞으로 거시경제의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이 두 개의 큰 축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영향력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와, 정말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연방 대출 자체의 특수성, 소파이 같은 민간 기업들의 전략적인 대응, 그리고 거시경제의 핵심 변수인 금리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복잡한 변수들의 조합을 바탕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미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요? 네,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강한 수의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비교적 우량한 학자금 대출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고 여기에 더해서 시장금리까지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상황인 거죠. 와, 그게 베스트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민간 리파이낸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소파이처럼 이미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뛰어난 기업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앞서 논의했던 여러 정치적,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실제 민간 매각은 계획보다 늦춰지거나 그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히 축소되는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정부가 민간의 역할을 점차 늘려가겠다는 큰 정책 방향성 자체는 유지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리파이낸싱 시장이 완만하게 회복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소파이는 이미 탄탄하게 구축해놓은 다른 다각화된 사업 부문들을 통해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망 시나리오입니다. 실망 시나리오요? 네, 민간 매각 계획이 여러 난관에 부딪혀서 사실상 좌초되고 오히려 정부가 대출자 보호 정책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거나 혹은 예상과 달리 시장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좀 최악의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 퍼졌던 기대감은 큰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고 소파이 같은 기업들은 학자금 대출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 부문을 통해서 실적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민간 매각 검토는 정부 역할은 줄이고 민간 역할은 늘리겠다는 거대한 방향 전환의 신호탄임은 분명하지만 연방대출만이 가진 특수한 성격, 특히 정부의 강력한 추심 권한과 대출자 보호 의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실제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불확실성도 크다. 이 말씀이시네요. 여기서 핵심은 결국 이 거대한 정부의 책임과 민간 시장의 효율성, 이 사이의 충돌, 그리고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 이걸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 3가지요. 첫째, 미국 정부가 과연 이 민간 매각 검토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그 여부. 둘째, 만약 매각을 추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의 대출 자산을 또 어떤 방식으로 넘길 것인지 그 세부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번 강조했지만 거시경제의 금리가 앞으로 어떤 경로를 그리게 될지 이 3가지 지표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야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연방 역할 축소, 민간 역할 확대라는 큰 그림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과 속도는 아직 워싱턴 DC의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가능성 앞에서 만약 여러분이 현재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는 당사자라면 앞으로 어떤 선택들을 고려해보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깊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